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구간에서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피는 현재 구간에서 2,70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2,700선이 깨지면서 2,690선까지 저점을 또 낮추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리고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지를 잘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2차 전지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게임스컴 기대감으로 게임주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철강주들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현명하게 마무리해볼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최근 시장을 참 어렵습니다. 대응하기도 어렵고 분석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참 약하고 불안하다라는 코멘트 나옵니다. 메리츠증권은 오늘 아침에 시장이 약하고 불안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M7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M7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꽤나 좋았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대체적으로 M7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보시다시피 S&P 500 내에서 M7을 제외한 기업의 수익률이 1.6%에 불과할 때 M7의 전체 수익률이 무려 4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거의 44%포인트가 차이 나는 수치이기도 한데 이뿐만이 아니라 2023년 2분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M7의 상승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2024년 1분기까지는 그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2분기까지 M7의 수익률은 무려 16.8%를 기록을 했고요. M7을 제외한 S&P 500 내의 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이너스 1.2%를 기록한 바 있는데 2024년 3분기 들어서 그 분위기가 약간씩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었던 M7,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 M7의 3분기 수익률이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M7을 제외한 S&P 500 내의 다른 기업들의 수익률은 보시다시피 4.1%대를 기록하면서 이 M7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M7의 거품이 다 꺼지고 이제 다른 업종이 좀 올라갈 때가 됐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M7이 더 이상 시장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M7 주도의 시장 색깔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분기 단위로 이렇게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분기 중에 전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연이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이것만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8월 5일 저점 이후로 기술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M7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증시에는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일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신규 상장주와 같은 기업들 중심으로 단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장한 기업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M83이라는 기업이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쉬어가는 장 속에서 전체 거래대금 자체가 오늘 M83 쪽으로 좀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도 공모가 대비해서 220% 이상의 폭등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막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M83은 이 몇몇 증권사에서는 VFX계의 진정한 신스톨러다라는 이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촬영이 불가능한 모든 종류의 영상을 구현을 하고요. VFX 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4년 만에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승리호 빈센조, 스위트홈 2, 3 그리고 한산 등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탄탄한 기업인데요. 2023년의 매출은 334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무려 40배 이상의 성장세를 이뤄낸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VFX 쪽의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그만큼 영화 쪽으로 좀 투자가 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보시다시피 10%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50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수주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도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웹툰이 최근에 영상화가 되고 있고 글로벌 OTT 기업들이 한국에 큰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VFX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관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 VFX 회사나 고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개봉작 한 편당 이 평균 제작비도 증가하고 있고 VFX 제작 용역 규모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이유에 있어서는 VFX 시장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VFX 시장의 특성은 바로 노동 집약적인 분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인력들이 밤을 새서 VFX 기술을 구현하기 때문에 기술 인력 100명 이하의 회사는 소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요. 그리고 M83과 같은 이런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형 4사 가운데서는 M83, 덱스터, 그리고 웨스트월드, 그리고 포스 크리에이티브 파티가 있는데 M83이 이 4개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 설립되긴 했지만은 가장 빠르게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는 큰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단타 거래가 좀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야기인데요. 전기차 포비아 현상으로 인해서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특히 심각한 이유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 때문이죠. 갑자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 안에서 불이 나면서 옆에 있는 배터리에까지 연속으로 폭발하는 그런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그런 화재 위험을 크게 낮춘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전체가 고체로 이루어진 배터리입니다. 인화성이 있는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변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고체 전해질은 화재 위험이 훨씬 낮은데요. 최근에 상용화되고 있는 모든 배터리들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들은 모두 이 액체 전해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액체 전해질과 고체 전해질에 모두 함께 불을 붙여봤습니다. 액체 전해질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이 잘 꺼지지 않았고요. 이 반면에 고체 전해질은 불이 잘 붙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체 전해질을 탑재하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화재 위험을 대폭 낮춘다는 겁니다. 높은 안정성이 가장 크게 꼽히고 있고요. 또 에너지 밀도도 향상되면서 같은 양을 충전해도 더 많이 주행할 수 있다는 점 꼽히고 있습니다. 또 극한에서의 성능 저하가 개선이 된다고 하고요. 충전 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여러모로 편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전고체 배터리를 바로 쓰면 될지 왜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나오죠. 상용화하기까지 지금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높은 가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황화 리튬을 탑재한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황화 리튬의 가격이 1kg당 1,6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상용화가 좀 어려울 것이다,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량 생산을 하기까지 아직도 기술이 더 필요한데 기술 개발도 더 아직 미진한 상황이고요. 추가 공정도 필요한데 이에 따른 연구개발, R&D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배터리 3사에서도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6년까지 고분작의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내놓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배터리는 아니고요. 그 기다리고 있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까지는 2030년까지 길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 완료했고 2027년께 양산을 목표로 현재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6년 9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울트라 패스트 차징 제품을 별도로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K온은 후발주자로 좀 느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내년까지 대전 연구소의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완공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2029년에서 30년쯤에야 상용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빨라야 2027년일 텐데 2027년에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자동차 위주로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관련주도 마지막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전고체 관련주로 많이 주목을 받은 종목들이죠. 먼저 이 스페셜티 캐피컬이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시제품을 생산 가능한 업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구미에 생산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고요. EV 첨단 소재가 FPCB 제부 판매 기업인데 대만 전고체 업체에 투자한 바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역시 국책과제로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을 개발하면서 주관한 여력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황화리튬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근에 실적 호전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현재 대규모 생산 설비 증설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덕산 테코피아 자회사 덕산 퓨처셀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역시 자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관련 기술 공정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보는 2차 전지 전해질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에 다양한 신규 첨가제와 전고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시나 주가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용화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파이널 샷에서 함께 관련된 시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의 파이널 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좀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금일도 우리 증시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고요.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4대 섹터인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금융주들도 대형주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아니라 섹터 안에서 테마주로 분류되는 개별주들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금융주 모두 우상향 추세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전망과 미국 대선이 지나야 우리 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 전까지는 최대한 테마와 주목받는 이슈에 따른 단기 매매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매수 또한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전기차 화재 관련주입니다. 일단 종목명은 삼성공조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열 관리 기술로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양한 배터리 과열 방지 기술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 액침 냉각 기술이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주인 삼성공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해 개발된 액침 냉각 기술을 전기차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대만의 스타트업 싱모빌리티 등 지난해 한 전시회에서 액침 냉각을 적용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액침 냉각 기술은 사실 배터리 기술에 적용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위해 개발된 액침 냉각 기술을 전기차 배터리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재무적으로도 저평가 국면인 이 삼성공조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요, 11,800원에서 12,000원 사이 비중 10%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이탈 시, 목표가는 14,000원 이상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흐름이고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들은 계속 횡보를 하거나 시장이 내릴 때 더 올랐던 종목들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삼성공조도 꼭 시청자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해서 삼성공조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내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플랫폼 쪽으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LG화학, 세 번째로는 삼성바로직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콜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내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1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사고 있지만은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줄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2차전지 쪽으로 확실히 몰리는 듯합니다.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양극재 쪽인 에코프로 BM 쪽으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JYP 엔터,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가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T팜, 세 번째로는 바이넥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은 약간 달라지는 듯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오스코텍, 다섯 번째로는 CIS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내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세 번째로는 LG화학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LG화학입니다. 네 번째로는 삼성 SDI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2차전지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플랫폼 쪽도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연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미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이 포지션을 보시면은 의료기기 안에서도 AI 의료기기 쪽으로 오늘 시장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루닉과 뷰노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네 번째로는 카페24, 다섯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 중심으로 물량들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5% 가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지수까지 끌어주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오늘 상승에? 이슈는 없고요. 그냥 네. 2차 전지주가 그동안 약했었는데 이제 이동평균선에 걸리면서 반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좀 늦게 들어가신 분은 아쉽죠. 뭐 포스코 홀딩스 초반에 들어가셔서 정점에 파신 분은 이득이 컸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냥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2023년도 1월 달에 고가는 31만 5천 원이거든요. 고가로 해볼게요. 2023년도 1월에 고가가 31만 5천 원이니까 지금 34만 5천 원 정도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가격차가 3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3년도 1분기에 저점을 아주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최고점에 정말 이건 신이겠죠. 76만 4천 원에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대충 그래도 한 좀 잘 팔아서 잘 파는 기준이 없지만 50만 원대에 팔았다고 하면 그래도 한 20만 원가량 이득이 났잖아요. 네. 근데 만약 정말로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 내가 76만 원이 아까워서 그쵸? 76만 원 찍은 걸 봤으니까 아까워서 못 팔고 네. 60에서 또 그 생각나서 못 팔고 50대니까 또 못 팔고 그러다가 정말로 여기서 그냥 뭐 2차 전지는 10년, 20년 우리나라의 대세겠냐고 들고 있었다고 해버리면은 와 이건 끔찍한 상황이죠. 2023년도 1월 달 가격이 지금 근접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대로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지금 네. 뭐 동국홀딩스, 동국제강이 동국홀딩스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그때 동국 CM인가 여기서 했었잖아요. 네. 동국 CM 떨어져 나가고 동국제강의 원래 동국제강이었던 자태가 동국홀딩스가 됐죠. 근데 이걸 왜 보냐면 현대제철이고요. 정목명은 제 얼굴 때문에 잘려서 안 나오네. 이게 현대제철, 이게 동국홀딩스, 이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지금 뭐 다 홀딩스로 지금 현대제철 빼고는 홀딩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의 철강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 3대 철강 회사들의 주가입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말한 대로 왜 저렇게 부각이 됐었을까요? 혼자. 얘는 2차 전지 소재주로 얽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결국에는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철강 산업의 다른 회사의 주가들이랑 똑같이 가버린 거죠. 2차 전지로 밸류 프리미엄에 붙었던 거가 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소멸돼 버렸죠, 완전히. 지금 가격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전지의 모멘텀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고 이제는 그 현대제철 동국홀딩스와 같이 철강 업황의 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뭐 2차 전지의 모멘텀이 다시 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려면 지금 굉장히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76만 4천 원에서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저 중간중간마다 쌓인 매물을 뚫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얘기는 이제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모멘텀을 여기서 얘기해봤자 지금 당장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 업황이 조금 회복되는 그 부분이 있으면 움직일까 말까 요 정도예요. 지금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포스코홀딩스의 메리트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동국홀딩스, 현대제철은 안 갖고 있는 2차 전지의 매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말해봐야 안 통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더 이상 뭐 2차 전지주로 왜 메리트가 있는데 동국홀딩스랑 현대제철은 같이 움직여요. 똑같아졌어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시기가 지났어요. 지금은 그냥 철강 업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매출 비중도 철강이 많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뭐 막 그 살린이 많이 하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몇 회사들이 무너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철강을 납품하던 회사들은 갑자기 부동산 회사가 도산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철강 재고로 쌓아놨던 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녹슬기 전에 그냥 덤핑해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 저가 철강제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망할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톤당 10만 원가량 낮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인건비랑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밀어내기 식으로 저가 철강제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냥 감산을 한다. 감산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감산을 선택한 거죠. 1660만 1000톤을 지금 조광 생산량이 상반기까지 나왔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1735만 100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9만 톤 감소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실이 장인하 회장님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광양제철소, 포항이랑 광양제철소가 자 이게 무슨 네이버 같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혹은 크래프톤 같은 회사는 주 3일제, 주 4일제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뭐 완전 자율복장으로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업종이잖아요. 네. 근데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철강업종 최초로 여기 격주 주 4일제 근무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 근무를 해서 44시간을 채웠으면은 그 다음 주에는 4일 근무만 해도 돼요. 오. 총 시간만 80시간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소 다니신 분이 주 4일 근무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장인하 회장님이 오면서 야, 이 위기 상황에 왜 이러고 있냐. 격주 주 4일 근무제 폐지하고 다시 주 5일 근무제로 돌렸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비상 상황인데 저렇게 트렌디한 제도를 여기서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금감원 공식 클릭해가지고 뭐 그냥 HTS에서 그 종목명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대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딱 나오잖아요. 금감원 공시에서 반기 보고서를 클릭해 보시면은 네. 거기 임원의 보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의 회장이 최정우 회장이에요. 그래서 전 대표이사 회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분이 40억을 받으셨거든요. 분기에. 근데 지금 정인하 회장은 새로 취임하신 분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기준이 5억이거든요. 5억 이상 받았으면 여기 공시를 해야 돼요. 왜 어떤 배경으로 그 돈을 줬으며 그 돈에 대한 내용은 뭔가. 네. 근데 정인하 회장이 안 나왔다는 거는 5억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전 회장이 40억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장보다도 안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급여를 반납을 오히려 하고 옥죄기에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 약간 백투더 베이직 이분은 약간 기초에 저기 하시는 분이에요. 2차 전지 소재로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지만 우리의 원래 본업은 철강이다. 자, 철강부터 차근히 시작합시다. 해서 포항, 광양제철소 근무제를 손댔고 그 직원들의 희생만 강조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급여를 반납하면서까지 철강을 먼저 살립시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춰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옥죄가지고 우리가 이걸 넘어가고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2차 전지와 신소재 그리고 철강까지 해서 3두마차로 나가는 어떤 그 초석을 다시 한번 마련해 봅시다 해서 고군분투를 하신 지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지금 반영이 돼서 좀 포스코홀딩스가 좀 회복이 되려면 네. 업황 회복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가 철강 공세를 하던 중국 회사들이 조금 망해야 돼요. 망해서 다 나가 떨어지고 정리가 되고 그 상태에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천천히 살아나는 흐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 회사라든가 자동차 회사도 살아나야겠죠. 철강의 3대 전방 산업이 자동차, 조선, 부동산, 네. 건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협상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 자동차, 조선 쪽이 좋으면 철강회사가 가서 저기 하는 거죠. 협상을. 야, 지금 업황이 조금 좋잖아. 우리 톤당 가격 좀 올려줘.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선 조금 살아나고 있고 자동차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건설이 부진하거든요. 특히 중국. 이쪽이 좀 살아나서 협상의 여지가 열려야 그 톤당 가격을 조금 올릴 수가 있다. 네. 조금 기술적 반등은 오늘 나왔으나 중장기적 흐름이 틀어지려면 조금 더 업황 회복이 걸린다. 이건 시클리컬 업종이니까요. 심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더 이상 호흡이 빠르고 리듬이 빨랐던 2차 전지 소재주로의 변신이 가능했던 포스코홀딩스의 모습은 약간 빛이 바랬다. 요거 감안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좀 찐 철강주 느낌이 많이 강하긴 합니다. 철강 업황이 회복이 빨리 되면서 주가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찐 좀, 철강주인데 사실 약간 네. 가면을 썼었죠. 네.
본업이 잘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들고 오셨네요. 오늘 게임스컴 2024 개막 효과로 게임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30% 넘게 이제 빠졌잖아요. 증권가에서 뭐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트도 나와서 오늘 주가 밀어 올리고는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네요. 지금 이 크래프톤은 지금 네.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게임즈 주가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데칼코마니 찍어서 여는 그 완전 반대로 차트가 정반대죠, 지금 이거. 마치 저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PBR이 1 미만이라는데 PBR이 1 미만이라는 게 자랑일까? 게임주가 PBR이 1 미만인 게 자랑일 수가 있나? 게임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 산업이죠. 게임 산업은. 성장 산업이 PBR이 1이 미만이라는 거는 저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굉장히 하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인기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걸 반대로 PER, PBR이 낮다고 저평가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완전 오산이죠. 네. 예를 들어 NC소프트가 PER, PBR이 떨어지면서 그게 저평가라고 중간중간 판단했다면 계속해서 5분의 1 토막 날 동안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면 PER, PBR이 높아집니다. 고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고 인기가 높으니까 PER, PBR이 올라가는 거예요. PER은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로 표현되어 있는가. PBR은 주당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로 평가되어 있는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 주당 평가되는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인기가 높아서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PER, PBR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평가가 아닌 거죠. 성장주에서는. 성숙주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에 진입했다고 저가 매수를 할 기회다라고 판단을 그냥 내려버리는 게 여러 요소를 고려 안 한 굉장히 단순한 얘기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KK 군단이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빛이 발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3N이 있었고, 지금 사실 넥슨이 치고 나가서 3N이 힘해지긴 했지만 넥슨, N자를 딴 거예요. 넥슨, 네. NC소프트, 넷마블, 혹은 네오이즈까지 이렇게 3N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추격하는 KK 군단이라고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게임즈, KK 군단 중에 크래프톤은 치고 나가는데 KK 군단이라고 K를 양쪽에 이렇게 양립해서 붙여놓기가 민망하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그러네요. 이게 사실 K 군단은 혼자 지금 독립했다고 봐야 돼. 이 정도면. 크래프톤이. 카카오 게임즈는 왜 그러느냐? 크래프톤은 일단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자체 개발한 게임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배급과 제작을 같이 하는. 예를 들어 뭐 영화를 만들었는데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을 했는데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까지 했어요. 그럼 CJ 엔터테인먼트가 제작 배급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다 먹겠죠, 혼자. 근데 예를 들어서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 다른 뭐 귀뚜라미 무슨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럼 귀뚜라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것만큼 제작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 먹기란 말이에요. 네. 카카오 게임즈의 약점이 그건 거예요. 카카오 자체. 게임즈는 배급 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서비스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작회사에 중점이 주어다 보니까 제작회사에 돈을 떼어줘야 되죠. 그거를 극복하려고 계속 자체 게임을 만들고자 했으나 어려움이 겪었죠. 그러다가 하나 성공한 게 오딘이잖아요. 오딘을 개발한 라이언 하트를 사버렸으니 자회사니까 오딘은 이제 카카오 게임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오딘이 이제 캐시카우로 버텨주고 있고 나머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내년 출시되는 게 크로노 오디세이거든요. 근데 이 크로노 오디세이는 다른 회사가 만든 게임을 퍼블리셔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는 게 또 약점이고, 그리고 MMORPG예요. 그다음에 아키에이지2도 MMORPG예요. 자, 요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MMORPG가 너무 쏠린 부분 때문에 그걸 깨는 네. 크래프톤의 뭐 FPS라던가 아니면 그 플랫폼을 깨는 모바일이 아니라 콘솔 이런 거를 하는 게임들이 주로 강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가 주로 퍼블리싱 하는 게임이라던가 자체 개발한 게임은 다 플랫폼은 모바일, 장르는 MMORPG예요. NC소프트가 쇠퇴의 길을 걸었던 그 부분이죠. 네. 모바일 플랫폼 MMORPG. 그래서 아케이지2가 이거는 자체 제작인데 문제는 뭐냐? 또 리니지류라고 해서 NC소프트가 태클을 걸었다는 것이죠. NC소프트가 지금 웹젠이랑
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랑 여기서 만든 MMORPG를 다 리니지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걸 다 베꼈다고 해서 지금 다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리니지 라이크류 하잖아요. 네. 리니지가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거기는 고인물에서 계속 리니지 비슷한 게임만 베낀 거예요. 물론 웹제이나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NC소프트가 이렇게 태클을 건 이상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Q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Q는 바로 지금 오딘의 후속작으로 일컬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크로노 오디세이, 아케이지 2, 프로젝트 Q가 전부 MMORPG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장르가 보이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자체 제작보다 퍼블리싱이 많다는 거. 이게 결정적으로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KK 군단으로 불리다가 지금 사실 KK 군단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 카카오 그룹 전체의 리스크도 사실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네. 카카오 그룹 전체가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뭐 특별한 뭐 세계적인 게임이 막 출시가 되는 어떤 블랙스완이 터지지 않는 이상 주가의 반등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크래프톤과 격차 계속 벌려가고 있어서 좀 아쉬운 카카오 게임즈 전망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M83 맨 마지막 기업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뭐 150%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들어온 TDS 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세 폭주하고 있습니다. M83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더블에 성공을 했네요. 네. 이거 더블까지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따더블까지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어제는 지금 따더블 400%까지 나왔는데. 400%까지 되죠. 네. 뭐 그거까지 가려면 아직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어쨌든 성공적인 지금 대비고 왜냐면 네. 장 초반에는 70%인가밖에 안 됐는데 그때만 샀어도 지금 사실 160% 이상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빈센조 보셨나요? 빈센조? 봤습니다. 송중기 씨. 네, 네. 저 솔직히 막 그 총알 맞고 막 살아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액션이 재밌더라고요. 슬로우 모션 많이 거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그건 그게 재밌거든요. 네. 슬로우가 걸리면서 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포도밭 씬이 있어요. 최초에 이탈리아 그 보스로 나오잖아요. 네. 포도밭을 불태우고 떠나는 씬이 있는데 와 저는 야 저를 이탈리아 포도밭을 섭외했나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어떤 건물의 주차장인데 아. 주차장 뒤에다가 지금 우리 앞에도 있는데 저런 크로마키라고 파란색 천을 깔아놓고 송중기 씨가 혼자 와인 무슨 포도밭인 것처럼 연기를 하시는 거 혼자. 네. 다른데 주차선이 그거잖아요. 주차장이에요. 거기다가 VFX를 입힌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정말 주차장이 저렇게 제가 진짜로 느낄 정도로 됐구나. 네. 우리나라 뭐 이거 다 오래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씩만 얘기할게요. 외국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보던 스타워즈가 그 어떤 시작이었어요. 그때 지금 보면 광성검 싸움이 진짜 투박하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우리나라 영화로 가자면은 쉔이나 아니면 은행나무 침대에 그 신현준 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좀 좀 나이가 있으셨는데 눈 막 오고 그거 CG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예, 그게 컴퓨터 그래픽 지금 보면 정말 네. 투박하고 보잘것이 없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진화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CG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는 VFX 시각 특수 효과의 어떤 일종의 기술이에요. 그것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죠. 근데 이제 요 M83 요즘에는 IPO의 어떤 그 판을 깔아주거든요. 네. 여러분들 IR고라는 사이트 많이 이용해 보세요. 여기 거래소 코스닥에서 이 기업들의 대표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지금 M83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한 1시간 동안 얘기하시고 문답까지 하시더라고요. Q&A로 실시간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저도 잠깐 봤는데 그거더라고요. A사, B사로 표현을 했는데 아마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같아요. 어차피 다 거기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들끼리. 네.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 여기는 VFX 슈퍼바이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우리가 뭐 편의점 가면 슈퍼바이저라고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처럼 VFX를 총괄하는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인원수가 여기가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인력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인력 싸움이거든요. 네. 여기 인력이 누가 좋느냐, 뭐 공장이 많고 이런 것보다 M8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좋은 인력이 있는가.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 능력 있으신 분이 있어서 이데일리 이렇게 송출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런 것처럼 얼마나 좋은 카메라 감독님 많이 보였는가, 아니면 얼마나 좋은 이런 슈퍼바이저를 많이 했는가. 네. 그래서 M83이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VFX 관련주의 동반 상승도 이끌고 있다. 네. 근데 동반 상승이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까지 온기가 안 오더라고요. 나 홀로 M83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M83 그래도 화려하게 데뷔를 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세보 MEC입니다. 반도체 투자가 다시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보 MEC 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가장 먼저 떠 있는 부분이 하이테크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테크라는 거는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고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데 저평가된 부분이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1차 배관 분야에서는 1등 기업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일단은 1차 배관의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등 기업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어떻게 1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제 78년에 설립됐는데 설립 당시에 사명은 세보 기계공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 이게 이제 MEC. 그래서 이제 세보라는 말에 MEC가 붙은 부분이고 뭐 상장된 지도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업입니다. 기계 설비 공사업이고요. 우리나라에는 9,163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공평가 순위라고 하죠. 여기에 2위입니다. 1위는 이제 한양 ENG고 보통 이제 반도체 공장에 유틸리티,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이 유틸리티 배관이 가서 공장 내에서는 1차 배관이 있고 그다음에 2차 배관으로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까지 연결이 되겠는데 이 1차 배관 분야에서 1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배관 분야에서는 이제 한양 엔지니어링이 1위인데 이 분야는 부가가치가 좀 높고 후발 업체이지만은 지금 추격하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후급이라고 불리는 좀 더 부가가치 제조 파트에 가까운 장비에 연결되는 단위에 있는 2차 배관 쪽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중이고 1차 배관 분야 하이테크에서는 1위 업체다 이런 판단입니다. 반도체 이제 1차 배관 분야에서는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 이 배관까지 분야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랑 좀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과 사실 뭐 투자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투자와 업황이 좀 동행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거래처다. 그러니까 뭐 100%딱 분류돼 가지고 매출 비중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또 해외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반도체 두 개사가 국내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측면이다 하는 측면입니다. 자, 23년 기준으로는 회사 공식적으로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은 하이테크하고 일반 그래서 설비 매출이 이제 95% 그리고 이제 발전 가스 뭐 환경까지 여기 나가는 플랜트 매출 비중이 4%.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계업들이 많이 차지하는 플랜트 매출 비중은 작고요. 마지막으로 제조 분야를 통해서 제품을 자체 쓰기도 하지만 외부 판매를 하는데 이게 매출이 1% 정도입니다. 또 거래처별로 보면은 삼성의 세계 업체를 통해서 납품 대부분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겠지만은 매출 비중이 74%입니다. 이게 22년에는 53%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었고 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SK그룹의 두 개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12%입니다. 이게 22년도에는 35%에서 크게 줄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23년에는 매출 비중이 크게 줄었구나. 어쨌든 이 삼성그룹 세 개사, SK그룹 두 개사 매출 비중은 22년에도 88%, 23년에도 86%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절대적이고 그 반도체 업계의 투자 사이클에 맞춰서 실적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행 지표다 이런 측면이죠. 이 세부 MEC라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 또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삼성 3사에서 2022년도에 매출은 55%였는데 이제 70%대까지 올라왔고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매출은 12%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앞으로가 또 궁금한데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선 그 제조 파트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사업이지만은 제조 파트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 조달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외부 판매를 해서 높은 수익성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보 MEC 하면 대표적으로 PSP 덕트에서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덕트라는 거는 기체의 네. 흐름과 관련된 쪽인데 풀어서 쓰자면은 불소 수지 코팅입니다. 그러니까 불소 수지로 코팅을 해가지고 배관 쪽에서 하는 쪽. 미국의 펩테크라는 회사로부터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제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공장 외에 평택 공장에 본격적으로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지었습니다. 23년 6월 달에 완공을 했고 이 부분은 2차 배관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제조 쪽 매출 비중을 통해서 내부 소싱을 하고 외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높아질 거다는 측면입니다. 자, 이 측면은 경쟁 업체이기도 하지만은 벤치마크 대상인 한양 ENG입니다. 네. 한양 ENG는 이 시스템 제조 쪽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매출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은 수익성 차이가 큽니다. 제가 3개년도에 영업이익률 차이를 봤더니 네. 22년에는 세보가 한양 대비 49% 정도 영업이익률 수준이었습니다. 23년에는 52%로 축소가 높아졌고 다음에 금년 상반기에는 62%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더불어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통해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세보 MEC가 경쟁력도 높이고 수익성도 높이는 방안이고 잘 하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전략이 중요할 텐데 반도체 업황도 회복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조업 쪽으로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전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추이는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숫자로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는 변동성은 클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뭐 추이라든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22년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매출 1조 320억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331억,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래처별 매출 비중을 따져보니까 23년에는 하이닉스의 투자가 많이 줄었구나. 그래서 23년에는 하이닉스 쪽에 투자가 줄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24년도 다운 사이클입니다. 통상적으로 3, 4년의 사이클을 긋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인데 네. 최근에 이게 이제 짧아지게 하고 변동 가능성을 일으킨 부분이 바로 AI 발에서 출동하는 HBM입니다. 그렇죠. 이 HBM 영향으로 실제로 2분기까지는 삼성의 일부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하고 좀 연기되고 했었지만은 이제 3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거는 삼성 반도체의 P4 페이지 3가 이미 착공을 좀 시작을 했고 또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이 되는데 M15의 X 투자가 네.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4년은 반도체 업황이 시장이 회복되는 거다. 그리고 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길게 본다면 삼성의 평택하고 하이닉스 투자가 계속되겠지만은 길게 보면 용인에 국가와 합해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실적 흐름은 좋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1분기 실적까지 좋았고 2분기에 좀 부진을 했지만은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을 본다면은 매출은 이제 금년도에 전년도 8천억대에서 9천억 정도 회복하고 네. 25년에 1조 정도 회복하고 영업이익은 계속 최고가 최고를 좀 뚫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네. 이런 측면인데 22년에 영업이익이 330이 최고였고 23년에는 매출 감소였지만은 376억 그리고 금년에는 402억 그다음에 25년에는 453억이 되면서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 이런 측면이고 특히 주목할 거는 영업이익은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인데 SK 하이닉스 쪽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HBM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동사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주가겠죠. 주가의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기계설비 공사업, 네. 냉정히 얘기하면 이제 건설업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공사업체가 또 제조 분야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장비 부문하고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쪽. 그래서 업종이 돼서 이제 애매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이제 저평가된 하이테크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PBR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자산대 비중을 본다고 하면은 0.49배. 그러니까 저 PBR주에 좀 들어가겠고 또 제가 예상되는 금년도 수익 대비 PER, 펄을 보니까는 3.1배 정도니까 저 PER 주식은 분명하다 하는 측면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제 급 커브를 한번 그렸었죠. 네. 23년 4분기에 세 자릿수 영업이익 분기 그리고 금년 1분기에 역시 세 자릿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4.7%를 기록하니까 시장에서 대단히 호응을 해가지고 주가가 빠르게 움직였죠. 네. 뭐 9,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5,000원까지 네. 급등을 해서 다시 이제 10,000원대까지 조정기가 온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사상 최고가는 이전에 실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네. 그때가 이제 18,000원 정도였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국내 투자를 3분기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가 될 거고 우선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타날 거고 네. 실적으로 연결될 거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일단 회복될 거다 하는 측면이 가장 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3월 12일 날 자사주 신탁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30억 원 공시를 했는데 최근까지 매수한 걸 보니까 28%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중에 72% 정도는 앞으로 더 매수할 여력이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지배구조 상황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2020년에 창업주가 기존 CEO를 포함 CEO 등 자녀들에게 네. 일단 증여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여를 받은 김우영 CEO 지분율이 35%고 또 2명의 특수관계에 포함해가지고 48%입니다. 또 현재까지 취득한 자사주가 5.8%가 되겠고요. 외국인도 11.8%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쪽에서 거래량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회사는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배당을 한다. 그래서 23년에는 주당 550원을 배당을 했고 네. 또 자사주 신탁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면은 뭐 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무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권리락, 무상 낙이 돼버리면은 주가가 이제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자사주를 통해서 주가 방어를 하고 있고 모멘텀, 실적 그리고 시가총액에 거의 버금가는 대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짜 기업이다. 그래서 투자 심리 회복과 더불어 충분히 볼만한 회사고 또 회사도 주주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가치 평가를 한번 다시 볼만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세부 MEC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보니까 주가가 거의 18,000원대까지 가깝게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인데 지난 또 몇 달 전에 보니까는 이 주가가 14,940원대, 15,000원대까지 다가섰다가 현재는 10,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스몰캡 찾으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의 실적 추이와 함께 세부 MEC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개최되고 있는 게임스컴 행사로 인해서 게임주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독일 켈른에서 글로벌 최대 규모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컴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총 64개국 1,400여개 기업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에 네오 위주의 피해 거짓이 세계 부문에서 수상한 이후로 국내 시장에서도 이 게임스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게임스컴에 참가를 했고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뭐니 해도 게임스컴 워워드에서 수상할지 여부일 것입니다. 수상 여부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국산 게임의 수상 후보들 살펴보시면 먼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지난 해에는 영상만을 공개해서 실망감을 다소 줬었는데 이번 해에는 30분의 데모를 공개했습니다. 베스트 비주얼과 모스트 에픽 부문의 수상 후보로 올랐고요. 크래프톤의 인조이 역시 모스트 엔터테이닝 분야의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 역시 베스트 소니 PS 게임의 부문에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수상을 한다고 해서 꼭 흥행을 담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게임 퀄리티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크래프톤 등 주가도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3분기가 되면 게임주의 모멘텀에 소멸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게임스컴 그 후에는 어떤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3분기 모멘텀이 소강기 되지만 11월에 다시 개최되는 지스타 게임쇼 전후로 다시금 기대감이 생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대형 게임사들의 대작 출시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에 출시 스케줄이 구체화되는 4분기부터 게임주에 다시 주목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 주목해야 할 국내 신작으로 크래프톤의 인조이 등이 있고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그리고 NC소프트의 아이온2가 있습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원 레기오, 프로야구 라이징도 주목해 보시고요. 넥슨의 퍼스트 버커버, 카잔 역시 수상 여부와 함께 내년 흥행 여부까지 점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SK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12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SKC가 13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SKC는 새롭게 가져온 건 아니고요. 몇 번 가져오긴 이전에 했습니다. 한번 가지고 오셨었죠. 네. 네, 7월 달에도 가져왔는데. 자, 아무튼 SKC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 받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대체적으로 조금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동안 좀 주도 업종들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그 외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강하게 나와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C 같은 경우에는 동박을 만드는 자회사도 있고 그리고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도 한 달이 걸쳐져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도 한 달이 좀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좀 더 이제 동박 쪽에 좀 이슈가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좀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좀 약간 하방 경책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하려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좀 SKC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도 되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기저효과로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도 오늘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포스코 쪽 계열 회사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좋았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 좀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었고 오늘도 좀 상승했고요. 이런 흐름들이 SKC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 아무튼 SKC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6월 달에 20만 원을 한번 터치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어요.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지금 현재 8월 달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좀 하방을 좀 지지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아직 이평선을 정확하게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은 꾸준하게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보고 일단 단기 목표 가격은 이제 15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11만 원 손절가로 해서 대응하셔도 현재는 좀 대응하셔도 좀 괜찮은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2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담아봐도 좋을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오늘 W게임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게임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W게임즈 4% 이상의 상승세에 4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사이드를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차트적으로도 올해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SNS 플랫폼 기반의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로 성장을 하였죠.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PC 버전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제 애플이나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그 확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모바일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 매출이 1,631억 원, 영업이익이 67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3%, 33.4%나 증가가 되었고 3분기 연속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존의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도 지금 긍정적으로 실적을 이끌고 있는 반면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신사업으로 베팅을 했던 이제 스웨덴 아이게이밍 업체인 슈퍼네이션을 지난해 11월에 이제 인수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실제 베팅하는 이 아이게이밍 사업을 현재 이제 신사업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한 111억 원이 이제 이번 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전분기 56억 원 대비 98.2%나 증가를 하면서 빠르게 지금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캐주얼 게임으로도 서비스가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달 출시한 레츠브리 그리고 디바인 매치에 그치지 않고 매치3 퍼즐 장르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터키와 이스라엘의 라이징 게임사까지도 M&A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수급이 붙으면서 4%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세를 좀 따라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단기적인 저항은 52,000원 정도 자리이지만 이제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한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도 가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캔들 흐름상 보시면은 전전일에 양봉이 나오고 어제 약간 도직격의 어떤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그 이제 거래량이 그러니까 전전일의 양봉 거래량보다 더 강하게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해도 괜찮은 어떤 그런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에 좀 따라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눌리면 눌릴수록 더 이제 분할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 이 상태로 52,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6만 원대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매수에 대한 전략은 잘 안 해주시는 분인데 네. 오늘은 또 W게임즈가 앞으로 더 좀 주가가 뚫고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종가 매매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략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포스코 DX입니다. 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오늘 이 반등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7.6% 이상의 상승세 2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3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주가가 워낙 계속해서 좀 우하향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걱정들이 다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다들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에도 좀 말씀 좀 드린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포스코 퓨처인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너무나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뭐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비상장 회사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부분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가 보면 뭐 전기차 캐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같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특히 2차 전지 쪽이 좋지 못한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아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가총액인데 아무튼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내에서의 수주 물량도 있지만 그 외에도 국내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 쪽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매출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경쟁력이 있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동사가 오늘 보게 되면 대형주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11%나 상승할 정도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포스코 DX가 넘버원으로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급도 오늘 잘 형성되는 움직임이었고요. 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좀 상승 추세로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도 또 좋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정말 지금 오늘 뭐 8% 정도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위치라면 이 정도 거래량과 이 정도 위치라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지금 올해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거의 뭐 8만 원 가까이 좀 상승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좀 인고의 시간을 좀 가지지 않으셨을까, 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셨을 거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더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전체적 다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시장이 좀 재밌는 건 반도체가 움직이지 못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역배열로 서로 간에 좀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 반도체가 약할 때 그나마 그래도 2차 전지가 그 수급을 받아서 상승 전환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건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수급들이 오늘도 2,5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형성되는데 내일도 만에 하나 이 정도의 거래량이 형성된다면 확실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DX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로 사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거의 아무래도 마이너스 구간이실 것 같은데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반등 추세가 시작되는지 그 여부를 잘 확인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지난 2분기에 조선, 방산, 반도체 업종의 대표 상장사들이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에도 이 기세를 몰아서 수익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HD 현대미포 조선주죠. 2분기 영업이익이 174억 원을 기록해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당초에 증권가에서 영업 손실 예상했었는데요.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크게 냈습니다. 이러한 깜짝 실적 속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일단 전반적으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견조하고 신조선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죠. 이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사 운임 수익도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발주 부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상장지수 펀드 ETF의 경우에는 8월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현대미포가 조선주 안에서 가장 많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랐습니다. 64%
10% 오르면서 137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전망치가 훌쩍 뛰었고요. HD 현대중공업 역시 31% 한 달 사이에 증가하면서 1,840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도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방산주도 3분기에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던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호실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 한 달 사이 20%가량 또 영업이익 예상치 늘어나면서 1,045억 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18% 전망치 늘어나면서 3,133억 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 눈높이가 밝게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또 미국 경기 둔화의 상관성이 낮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3분기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5%가량 최근 한 달 사이 영업이익 전망치 늘어났고요. 7조 원 이상을 가뿐히 벌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1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주성엔지니어링 장비주들도 12%, 9% 각각 최근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적 전망치, 하반기에도 그 전망치의 기대치를 충족해주는 종목들의 실적 상승 그리고 주가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아바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1%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1,85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바텍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고 네. 실적은 급성장하였습니다. 오, 네, 그래서 좋네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용 이 유리 가공, 이제 뭐 LCD 뭐 패널 식각이라든지 OLED 패널 식각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진공 방막 코팅 제품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래스 슬리밍이나 ITO 코팅, 뭐 디스플레이 필터 그리고 뭐 강화 글래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제품, 냉장고 이런 백색 과전에 들어가는 이제 표면 처리 제품도 생산을 해내고 있고 또 이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출시가 된 애플 아이패드 이제 OLED 제품의 후공정 식각 공정을 이 아바텍이 거의 다 이제 맡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조금 급격하게 성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하고 또 전장용, 산업용, IT용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까지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다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번 이제 2분기 매출액이 248억 2,8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41.33%가 증가를 했고 또 이제 뭐 영업이익은 48억 4,400만 원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742.43%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컨센서스가 좀 나온 측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22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179억 원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잡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8배 이상 증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거의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뭐 2021년에 뭐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때 올라간 걸 제외하고는 이때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현재 자산 가치가 1,849억 원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1,564억 원이고 지금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속적인 외형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채도 상당히 적어요. 자산 대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자본 총계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본연의 자본 총계 정도 수준밖에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11,8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천천히 모아가 보시고요. 또 이런 주식이 갑자기 부각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이제 중기적으로 1년 이상 끌고 갈 경우 최소한 한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2배 정도 가까이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시고 올 연말 내년 연초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길게 이제 기다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에 반해서 주가는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아바텍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2배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에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입니다. LNF가 오늘 시장에서 1% 상승세 92,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LNF도 사실 주가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서 가져 네. 나왔는데 뭐 그동안은 보면 양극재 회사들이 보게 되면 뭐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뭐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 BM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는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이니켈 공장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앞으로의 뭐 경쟁력도 좀 생기지 않겠냐 하이니켈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테슬라와 좀 최근에 올해 상반기였죠. 상반기 때 또 테슬라 관련된 뭐 판매 이슈도 좀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유럽 시장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테슬라와 좀 관계되어 있는 양극재를 직접 납품하고 있는 LNF를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유럽 쪽에서는 지금 전기차 수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세가 지금 다 올렸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 자동차, 뭐 샤오퐁이라든가 리오토라든가 뭐 여러 업체들이 있죠. 상하이 뭐 자동차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이제 보면 뭐 관세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지금 많은 뭐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 뭐 36%까지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 외에 뭐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대 였던 부분이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원래는 한 20% 조금 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오히려 9%가 나왔어요. 9%가 나와가지고 뭐 물론 뭐 최근에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지금 이제 대략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0% 정도 뭐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관세가 9% 정도라면 일단 뭐 가격적인 경쟁력은 좀 생긴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자면은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다시 한번 좀 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100% 지금 관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60% 정도 관세를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 물론 지금 이제 자동차의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뭐 물론 테슬라가 자동차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2분기 실적 공개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ESS 사업 쪽으로 해서도 판매량이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좋았어요. 전기차보다 더 좋았고 영업이익도 마진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하이니켈을 납품하고 있는 LNF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주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었고 오늘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였고 다들 양극재들이 좀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LNF는 좀 살짝 좀 약했어요. 약해서 좀 약간 제가 좀 보면서 좀 약간 삐지기도 했었는데 잠시 보면서 아무튼 조금 실망감은 아직까지는 좀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워낙 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정도 좀 많이 받은 구간이기도 하고 뭐 추세가 반등으로 좀 또 바뀐다면 뭐 오늘은 좀 약한 흐름들이긴 하지만 뭐 다시 한번 좀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보여준다면 크게 반등 신호가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제 나는 이제 저점 짚고 올라갑니다라는 신호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LNF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LNF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삐졌다는 우리 박수범 대표님.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지나서 LNF 다시 한번 반등 신호 나온다면은 그때 네네. 또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가서 좀 속상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솔리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움직임 없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기업을 마켓무버에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난 7월 말 정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격대에 지금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솔리드를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통신 장비주들 중에 일단 호실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흑자를 지금 유지하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솔리드는 지속적인 성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물론 올해는 전년도기 대비 다소 조금 주춤합니다. 하지만 전년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실적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국내 시장에서 SKT, KT, LG U+, 통신 3사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 국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 또는 유럽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현재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이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이번에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달 중에 과기정통부에서 이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하반기에 상반기에 원래는 공개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올해 초에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딜레이 됐죠. 그래서 8월 중에 일단 공개하기로 했고,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은 이 중장기 주파수 할당 방향을 담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G 3.7, 4.0 기가헤르츠, 그리고 대역의 주파수 할당, 그리고 이제 3G, 4G 재할당, 그리고 6G 표준화 이런 것들을 방향이 담긴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발표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이 통신사들이 인프라 투자에 다시금 또 강력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 안에 통신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좀 조정을 거치고 최근 요 며칠간 8월 내내 지금 옆으로 거의 움직임 없이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번 강력하게 나온다면 5,500원 정도 자리가 저항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잘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솔리드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재차 좀 상승 전환을 했고 2,700선을 회복하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최근 상승한 거에 비하면 좀 상승폭이 좀 크지 않고 여전히 2,700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조정폭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아쉬운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코로나 관련 종목과 같은 바이오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현을 하면서 코스닥이 여전히 좀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코스닥의 투심이 좀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권을 유지는 해주고 있으나 여전히 좀 투심 자체는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도 13일 연속 3.5%로 금리 동결이 좀 이루어진 상황으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좀 주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현재 잭슨홀 미팅에 대한 발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주 초에 예상했던 대로 시장의 지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재미없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종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압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설명드렸던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미국 FDA에서 진펜트라 적응증 추가 임상 3상이 승인됐다라는 점을 좀 반영하면서 시장이 좀 약세인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진펜트라로 인해서 53조 시장이 열렸다라는 좀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금 미국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강한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래도 좀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구간에서는 좀 종목들을 압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셀트리온 모멘텀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시장 약간 비슷하게 오늘도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이틀 연속 약세 이어갑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일단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계속 눈치 보기 식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인데 지금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좀 뚜렷한 관망세가 좀 두드러지는 장세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소폭의 조정을 주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제약지수 중심으로 해서 제약 종목들이 전일에 이어서 지금 이거래 정도 연속으로 조정을 주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이슈들을 보니까요. 미국의 고용통계 수정치가 발표가 나왔었는데 지난 1년간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당초 예상보다 약 82만 개 정도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예상보다 고용시장 둔화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우려 포인트로 계속 보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크기 선에서 진행할 것인가에 계속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로 시장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미국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내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기조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시그널들, 경제 지표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은 연준의 이제 금리를 인하하려는 추가적인 이런 압박을 주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연속으로 지금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연 지금 3.5% 기준금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2월 이후 13차례 금리 수준을 지금 유지를 했는데 한국은행이 설립한 이후로 지금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쪽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보수적으로 이번에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보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경계감도 지금 남아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신중론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업종 섹터에서는 포드 쪽에서 SK와 LG와 협력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주는 좀 강세 움직임이 나왔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어서 성장주 위주의 또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던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마감 30초 정도 납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 하락 전환했다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결국에는 그래도 막판에 상승으로 돌아서주는 모습. 전일 대비 0.16% 강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705.35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8월 22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어려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양시장에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강보합권 어제장과 거의 다름이 없이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뚜렷한 호재도 그리고 뚜렷한 악재도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장을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함께 마켓스피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큐템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3.5%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 AI 의료 쪽이 오늘 시장에서 3.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가볼까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쪽이 2%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CDMO 쪽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1.7%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받으면서 장기 테마 쪽에 CDMO가 힘을 받았고 실적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쪽이 1.4% 넘게 상승세, 카메라 모듈 쪽도 오늘 시장에서 1.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M83이 오늘 39.3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상사가 29% 넘게 상승 탄력 받았고요. LK 삼양이 28.9% 넘게 상승 탄력 가져갔습니다. M83의 상승 탄력이 일단은 두 자릿수에서 머물렀고요. 뉴트리가 오늘 시장에서 1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으로 봤을 때는 GS글로벌 쪽으로 오늘 시장 거래 대금 크게 실렸습니다. 11.47%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는 0.24%의 강보합권, 그래도 2,700선을 지켜내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707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코스닥이 0.8% 넘게 하락하면서 773선에서 거래 종료가 됐습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최근 IT 투톱들의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 빠졌습니다. 0.7% 하락세. 반면에 정말 오래 쉬어갔던 2차 전지 쪽, 양극재 쪽으로 최근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LG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3.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6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로직스 0.7% 넘게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어제장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IT 투톱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게 변화점이 될 것 같고 반면에 삼성바로직스, LG엔솔 쪽으로 탄력을 받은 것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도 좋았네요. 1% 강세 오늘 시장에서 20만 2,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20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 일자가 아니라 이자로 종가 형성했고요. 신한지주도 0.5%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 59,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이 오늘 시장에서 2.6%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됐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1.3% 넘게 상승하면서 89,2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양극재 쪽에 전반적으로 힘을 받은 가운데 엔캠은 사실 양극재 쪽이 좀 쉬어갈 때 엔캠의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쉬어갔습니다. 2% 넘게 하락세. 오랫동안 쉬어갔던 업종과 종목들 그 가운데서도 이 주가의 낙폭이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은 좋지 않네요. 보시다시피 휴젤 1% 하락세, 삼천당제약 1%, 리가켄바이오 2%, 클래시스 2%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1% 가깝게 하락했는데 오늘 6위권부터 10위권까지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보였던 기업들 오늘 전반적인 조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을 살펴보니까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어느덧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네.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을 좀
믿어봐야 할까요? 네, 인하는 지금 뭐 기정사실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 폭이 이제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잭슨홀 기조 연설 관련해서 파월의 입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그러니까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해서요. 24일까지 2박 3일간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증시 흐름이 좀 방향성이 잡혀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 지수가 하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야금야금 지수 상승세 지금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에 따라 전반적인 방향성은 다음 주가 좀 관련해서 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1978년도부터 매월 8월 달에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와이오밍주의 시골 휴양지인 잭슨홀에 모여서 각종 이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을 오고 가는 그런 심포지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전달력을 재평가한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향후 전 세계 통화정책에 관련해서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 잭슨홀 미팅이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FOMC가 9월과 11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는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니까 23일 예정되어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러니까 내일 시각으로 저녁 10시쯤 기점으로 해서 연준 의장의 발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떠한 강력 시그널이 나올지 계속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와 좀 비슷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언제 있었냐면 2019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그러니까 2.25%에서 한 2%, 그러니까 0.25% 포인트 정도 단행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전의 사례들 기대해봤을 때 이번 이제 시그널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그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줘버리면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균형을 잡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고요. 통화정책 그 관련해서 완화 시그널을 주는 정도로만 일단은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에다 일본 은행 총재 청문회가 23일 낮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시장 불안감이 있었던 상황인 만큼 이번에 우에다 일본 은행 총재의 의회 청문회 발언도 주목을 해보시면서 엔화가 지금 145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전히 또 다시 불안감이 스멀스멀 닥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지금 일단 금리 인하 폭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업률이 지금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금리 인하 폭 관련해서 이제 25bp냐 50bp냐 이야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9월 FOMC보다 지금 전에 9월 6일에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은 의외로 무난하게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주 이제 또 기점으로 봐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소화한 다음에는 또 엔비디아 다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8월 고용 보고서를 보자라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방향성 잡아가면서 시장 흐름은 계속 상방을 향해서 좀 유지되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크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의치 않고 방향성만 잘 보면서 가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그래도 길게 보면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내일 또 금요일인데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 알려주고 가시죠. 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성장주가 올라가긴 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되면은
부동산 쪽이 가장 먼저 좀 반응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건설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GS 건설 가지고 왔는데요. GS 건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커지면서 리츠와 지금 건설주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특성상 대출 금리 변동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업종 섹터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사들마다 주가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최근에 GS 건설과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만 주가가 상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일단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제가 GS 건설 가지고 왔고요.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월가율 역시도 지금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세가 그래도 다른 건설사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7월 달부터 주가를 밀어 올려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업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8월 달 주택 가격 전망 CSI가 전월보다 지금 3%포인트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 역시도 지금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쪽에서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부 정책 수혜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여기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측면에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 지금 계속 좀 되살아나려고 하는 분위기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나요? 작년 상반기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시공 관련해서 비용이 한 5,500억 정도가 손실로 반영이 되면서 적자 전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적자 전환이 10년 만에 적자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1년 만에 지금 흑자로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6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흑자 전환을 시켜나갔고요.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연속 흑자를 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매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부채 비율 역시도 올해는 상반기 감소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율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건설사 원가율이 지난 이제 2022년도에서 2023년도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분양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그 건설 물량들 있어서 그 비용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추가 공사비 투입이 불가피해서 이 모든 비용들이 다 지금 건설사 쪽들의 이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원가율을 좀 빠르게 개선시키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지금 주가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주택 관련해서 대규모 추가 비용 투입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이제 업종보다도 이익 바닥을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 관련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GS건설 쪽에서 자금지 유동성도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구조조정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수처리 전문 기업인 GS 이니마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지분 매각을 추진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GS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매각 대상에 올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회사, 알짜 또 자회사를 매각하는 이유로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사업군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일단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조금 통제를 함으로써 유출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사업 부문에서는 성과가 괜찮은데요. 최근에 플랜트 사업 본부 그리고 건축 주택 사업 본부 쪽에서 신규 수주를 많이 올렸습니다. 2분기 신규 수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5%를 신사업 본부 쪽에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외 신규 수주를 거의 한 5조 원 가량 지금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6%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GS건설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최근 이제 7월 기점으로 해서 2달 정도 주가 상승세에 연이어서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8,000원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움직임 이전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흐름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좀 더 나와준다 한다면은 이전 이제 전고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24,000원 구간까지는 1차적인 단기 목표 잡아가시면서 주가 회복세 꾀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건설주, 그 안에서 GS건설 꼽아주셨습니다. 수급 보니까 최근에 기관이 9거래일 연속 샀습니다. 그리고 GS건설 오늘은 좀 눌리면서 주가 전일 대비 5%가량 빠졌고요. 19,960원의 종가를 만들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3회 연속 1년 7개월째 금리 동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에서 0.1%포인트 낮은 2.5%로 발표했습니다. 향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소비 회복에 따른 완만한 성장세를 예상했습니다. 시각 특수효과 전문기업 M83이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M83은 오늘 공모가 16,000원보다 39.38% 오른 22,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상장한 TDS팜이 7개월 만에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를 기록한 데 이어 세내 기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M83은 해외 사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에 공모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가 오늘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2024 AI 코리아 대상을 개최했습니다. AI 코리아 대상 시상식은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권 이데일리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오승철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반 실장 등이 축사를 맡았습니다. 시상식에는 AI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세청, 포티투 마루, 인텔리빅스, 서한 이노빌리티, 올거나이즈가 수상했습니다. CJ 온스타일이 컨텐츠 커머스 시장의 뉴노멀 전략을 필두로 혁신 성장에 속도를 냅니다. CJ 온스타일은 오늘 서울 서초 방배동 사옥에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사업 전략과 신규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흡입력 있는 콘텐츠와 인지도 높은 셀러 등을 통해 콘텐츠 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패션, 뷰티, 리빙, 유아동을 주제로 선보입니다. CJ 온스타일 관계자는 신규 프로그램이 라이브쇼 브랜딩과 기존 프로그램들의 이정표가 되는 리딩 콘텐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